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민간경비 활동 유형의 문제예요. 비상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비상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상계획이라는 부분들은 뭐 화재나 또는 뭐 이제 절도랄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죠? 침입자가 명령지휘부를 지정한다. 그렇죠. 그럼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명령지휘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외부 기관과 통신수단 그렇죠. 경찰이나 소방서나 여기에 통신수단이 돼야 되고요. 대중이나 언론에 대한 차단 이거는 아니겠죠. 오히려 언론과의 연계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지 차단시켜야 되는 건 아니고요. 비상시에 사용될 장비 위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정이 돼야 되니까 이게 답인데 비상계획서에는요 꼭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명령지휘부 그러니까 이 명령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외부 기관과의 통신수단인데 이거는 이제 경찰 소방과 관계 문제고 보면 대중이나 언론에 오히려 정보를 전달해야지 차단하면 안 되겠죠. 정보를 오히려 전달을 통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을 해줘야 되겠죠. 비상시에 그럼 어떤 장비를 쓸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고 시스템도 이제 확립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비상 계획서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다음 문제는요, 이제 폭발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폭발물에 대한 테러 위험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건 뭐냐? 그래서 우리나라도 테러에 뭐 전혀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세계는 이제 테러와의 전쟁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폭발물에 의한 테러 위험을 당하면 우선적으로 뭐 해야 돼요? 대피시켜야죠. 그죠? 당연히 이제 맞는 말이죠. 일단 폭발물을 이렇게 함부로 분해하려고 했다가 더 큰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일단 대피시켜야 됩니다. 테러 협박 전화가 걸려오면 경비 책임자에게 일단 보고해야 돼요. 책임자가 결정을 해야 되니까 위험이 감지되면 경찰서나 소방서迅速 연락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비 계획서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보고와 연락이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가장 우선적으로는 대피시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보고 연락 체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세 번째 경비원은 폭발물을 발견하면 그 지역을 자주 출입하는 사람이나 출입이 제한된 사람들의 명단을 파악한 후 폭발물을 제거한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제거 전담반이 와서 해야 돼요. 그렇지. 경비원이 함부로 제거하고 이런 거는 영화이나 그렇죠. 선 자르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함부로 이런 제거 활동을 하면 안 됩니다. 일단 대피시키고 보고하고 연락을 통해서 전문가가 와서 제거를 해야 된다. 자, 경비원은 폭발물의 폭발력을 악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창문과 문을 열어둬야 돼요. 그렇죠. 이게 닫아둔다 그러면 안 돼요. 일단 창문은 열어둬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폭발하게 되면 그걸 완화돼야 된다. 이거 다 닫아 있으면 이게 폭발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일단 그걸 열어둔다.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게 대피시키고 그리고 보고 연락을 해서 이 전문가가 와서 제거하도록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창문은 열어두도록 되어 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이어지는 문제도 이제 폭발물과 관련된 내용이요. 폭발물에 대한 테러 위협 시 대응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폭발물에 의한 테러 위협을 당하면 우선적으로 뭐 해야 된다? 대피시켜야 된다. 그렇죠? 똑같은 내용. 항상 대피가 우선이에요. 건물 내 폭발물에 대한 위협이 발생했을 때 경비 책임자는 경찰과 소방서에 통보 후 연락이다. 그렇죠. 일단 빨리 통보하고 보고와 통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폭발물을 발견하면 그 지역을 출입하는 사람, 출입이 제한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신속히 파악하죠. 그죠? 명단 파악하고 그래요. 함부로 제거하면 안 되죠. 폭발물의 폭발력 약화를 위해서 모든 창문을 닫아둬야 된다? 그러면 안 되죠. 열어둬야 되죠. 열어둬야 돼요. 닫아두게 되면 이게 공기가 압축이 돼서 더 폭발력이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창문을 열어둬야 폭발력이 더 완화되게 됩니다. 참 파편인에 의해서도 이렇게 부상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다음 문제 보실까요? 노사분규 발생 시 경비 요령입니다. 노사분규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노사분규 되면 파업 그 다음에 또 폭력이 행사될 수도 있고 그렇죠. 다음 좀 옳지 않은 건 뭐냐. 경비원들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해서 규율을 확인한다. 그렇죠. 일단 노사 간에 분쟁이 생기게 되면 이제 군중심리에 의해 가지고요.
욱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교육을 통해서 감정을 건드리지 않도록 하는 조치들이 좀 필요하죠.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열쇠를 모두 회수해서 새로운 잠금 장치로 교체한다. 그렇죠. 왜냐면 지금 이제 직원 중에 있는 노동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그 노동조합이 열쇠를 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경비 차원에서 열쇠를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자, 평화적인 시위의 경우에 보호하는 노력. 왜 그렇죠? 일단 평화적인 시위도 보호하면서 경비도 성공을 해야 되는 것이지, 경비를 위해서 어떤 평화적인 시위를 못하게 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헌법상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요. 일상적인 순찰 활동을 통해 동안 정기적인 확인 점검은 필요가 없다. 아니죠. 일단 이런 노사분규가 발생했어도 일상적인 순찰 활동을 배제해서는 안 돼요. 그 틈에 또 어떤 절도나 또는 이제 화재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순찰 활동은 노사분규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계속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노사분규의 대응 요령으로서 이 경비원의 어때요? 사전 교육이 항상 이루어져야 되고요. 직접적인 자극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극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냥 시위 과정에서 이게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방 방제 시설을 점검을 또 항상 하고요. 평상시처럼. 그래서 파업에 참가한 직원들이 갖고 있는 잠금 열쇠, 이건 열쇠를 회수해야 돼. 그러면 회수가 안 됐다. 자, 그러면 전부 다 새로 교체를 해야 된다. 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비상사태와 관련된 내용이요. 예, 비상사태의 유형에 대한 경비원의 대응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뭐 예전에 경주 지진처럼 지진이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지진 발생 후 치안 공백으로 인해 약탈 방화 행위를 대변다. 그렇죠. 이게 지진이 발생하면 있잖아요. 이게 또 치안 공백이 생겨요. 자, 그러면 그 틈에 또 약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찰과 함께 이런 방법 활동이 필요하고요. 가스 폭발 우려가 있을 시 우선 물건이나 장비를 고지대로 이동한다. 이건 아니죠. 이 고지대로 이동하는 거는 어떤 경우냐면요, 홍수에 대비를 하는 거야.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홍수가 날 것 같아. 자, 그럴 때 고지대로 이동하는 것이지, 가스 폭발의 경우에는 이 고지대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일단 출입을 금해야죠. 그죠? 가스 폭발 우려가 있으면. 그리고 전기 기구나 이런 걸 사용 중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고지대로 이동하는 게 아니죠. 가스 폭발하는데 언제 이제 폭발 상황에서 이동하겠어요. 그러니까 홍수에 대비한 것이 고지대로 이동하는 것이어서 이게 답이 되네요. 홍수는 폭우가 예보되면 우선적으로 침수 가능한 지역에 대한 배수 시설을 점검해야 돼요. 이게 오늘날에는 이게 이제 배수로가 막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물질에 의해서. 그러면 그렇지 않도록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서 물이 잘 빠지도록 해줘야 이게 범람을 막을 수가 있죠. 건물 붕괴는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의 벽에 금이 가거나 균열이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여기에 이제 갑자기 붕괴되고 이러잖아요. 예전에 삼풍백화점 이렇게 붕괴된 사건이나 이런 걸 보면은 건물 붕괴의 어떤 전조가 있거든요. 그 전조가 바로 이제 금이 가거나 이런 거니까 여기에 대한 평상시에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비상사태 발생 시 민간 경비원 역할에 옳지 않은 건 뭐냐? 비상사태에 대한 초동 조치, 무엇보다도 초동 조치죠. 초동 조치가 필요하겠죠.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빨리 조치를 하는 거. 이거는 이제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특별한 대상자, 장애가 있다, 노약자다, 이거 보호를 하고 응급 조치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초동 조치와 응급 구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응급 조치. 경제적으로 보호해야 될 자산의 보호, 그렇죠. 이런 것도 최대한 보호가 돼야 돼요. 경비원들은 물론 이제 사람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겠지만은 자산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외부 지원 기관인 소방서, 병원과 그 지휘 감독을 하거나 받거나 이게 아니라 어떤 지원을 하는 거죠. 지원을 받는 거지 지휘 감독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요게. 그래서 이게 답인데, 그럼 이제 민간 경비원이 비상사태가 어떠느냐? 비상사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제 비상 요원의 역할을 수행해야 돼서 장애인이랄지 연소자에 대한 보호 응급 조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초동 조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최우선적으로 초동 조치, 그러니까 초동 조치를 한다. 그리고 보호 응급 조치를 하죠. 그다음에 자산도 보호한다, 이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상구나 위험 지역의 이동을 통제해야 돼요. 통제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화재 폭발물성이 있는 물건을 제거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외부 지원 기관과의 어떤 지원이 필요한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지휘 감독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죠. 자, 지원이에요. 자, 다음 내용,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사태 발생 시 이제 민간 경비원의 역할에 대한 설명 문제 들어갑니다. 옳지 않은 건 뭐냐? 자, 출입구와 비상구를 통제한다. 그렇죠. 컨트롤해야 돼요. 이제 이 비상사태 시에 이 비상구를 통해서 이제 위험이 또 이렇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고요. 자, 비상 인력과 경비 대상 시설 밖의 이동을 아니죠. 이렇게 내죠, 네. 왜냐면 이 비상 경비 대상 시설 경비원들의 경우에는요, 이 경비 시설 내에 대한 부분을 담당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비 시설 내의 이동을 통제를 하는 거지 경비 시설 대상 밖의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공경비와 사경비가 있잖아요. 민간 경비 경우는 사경비고, 그러면 의뢰인에 대한 부분이고 범위 자체가 경비시설 대상 내로 이렇게 제한되는 것이니까요. 자,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 보호하는 것도 비상시의 역할이고, 장애인이나 노약자에 대해서 특별한 보호를 하고 응급조치를 하는 거, 그리고 초동조치를 하는 거, 이게 이제 민간 경비의 역할이었죠. 그래서 2번이 답인데, 보시면 비상구나 경비시설 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외 밖이 아니라 내의 이동을 통제를 하는 거지 시설 밖을 통제하는 게 아니다라는 문제였어요. 다음 문제 보실까요? 비상사태 발생 시 민간 경비의 역할 계속 이어져요. 옳지 않은 거. 비상사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파악한다. 지금 응급 구호를 하고 이러한 구제를 하는 거지 누가 책임이냐라는 책임 소재를 파악하고 이런 거는 뭐 형사 사건이다 또는 민사 사건이다 이렇게 법원이나 또는 국가기관에서 할 내용입니다. 민간 경비원이 할 내용이 아니에요. 출입구나 비상구 위험 지역을 출입을 통제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비상구 출입 통제. 경제적 가치 있는 자산에 대해서도 보호한다고 그랬고요. 외부 지원과 통신, 그렇죠. 통신이나 지원, 이런 연락, 이런 것이죠. 지휘 감독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답은 1번이죠. 비상사태 시에 최우선적으로 초동 조치가 필요하고 재산, 자산을 보호하고 또한 여기 외부 지원관과 통신 또 이렇게 지원을 파악하는 한지 책임 소재 파악은 이제 지금 비상사태 발생 시 문제가 아니고 다 종료된 후에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경비원이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건 아니고요.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비상사태 이어지는데요. 경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비상사태 발생 시 경비원은 비상요원으로서의 역할, 그렇죠? 이제 비상사태가 발생을 하면 경비원이 바로 경비요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비상사태 발생 시 조직상 가장 높은 계급의 사람이 그렇지 않고요. 비상사태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한마디로 현장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가장 높은 사람이 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뭐 공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소방서다라고 하게 되면 중앙청에서 오면은 늦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소방서장이 현장 책임자가 되는 것입니다. 보면 현장에서 상황 조치를 취할 권한 있는 사람이 이게 명령권을 갖는 것이지 가장 높은 계급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상계획은 재난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회의 증가에 중점을 두는 거죠. 그죠? 재난에서 어떻게 생존을 할 것인가라는 게 비상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산품백화점 붕괴에 대했어요. 근데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안에서도 생존하신 분들도 계셨죠. 기적이었는데.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비상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비상구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무차별적으로 문화재, 그러니까 타인의 물건이나 시설물들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행동을 반달리즘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조건 파괴하는 거죠. 어떤 청소년 범죄랄지 여기에서 이게 반달리즘이 이제 있는데요. 특히 미국이나 이런 데서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는 거예요. 어떤 비공리적인 범죄죠. 자기에게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제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는 것을 반달리즘이라고 합니다. 답은 2번이었네요. 다음 문제 보실까요? 대규모 공연장, 행사장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민간위탁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시설경비 안에 들어갑니다. 공적으로 보면은 이걸 행사안전경비라고 하는데 여기는 시설경비가 담당을 하죠. 옳지 않은 건 뭐냐?
민간 위탁은 경찰의 공적 경찰 업무 부담을 증가시킨다. 그렇지 않죠. 오히려 공적 업무를 감소시키죠. 이게 이제 뭐냐면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민간에 위탁을 하게 되면 공적 업무를 감소하죠.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스포츠 경기장 내에 이렇게 민간이 담당하죠. 공적이 다 안 하고 대규모 공연이랄지 이런 것도 민간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담당한다면 이런 이만큼은 공적 경비의 부담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민간 경비 업체에는 행사 주최 측과 긴밀한 사전 협의, 협조를 통하여 질서 유지 그리고 상황 발생에 대한 대처할 수 있다. 그렇죠. 공적인 경비인 경찰뿐만 아니라 민간 경비도 이게 임무가 질서 유지 임무를 담당하죠. 민간 경비 업체는 상황에 따라 소방대 또는 경찰 지원, 그러니까 소방서나 경찰에 요청해서 탄력성 있는 안전 관리를 가능하죠. 서로 협조 지원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민간 경비 업체는 이동 간 거리 행사의 경우에 행사 기획 단계부터요. 이동 경로 선택, 참가 예상 인원을 파악을 해서 업무 가능해야 된다. 그렇죠? 여기에 경비업체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밑에 이제 해설을 좀 봐보시면 안전관리 민간 위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최 측과의 협력이라는 것이 먼저 나와요. 공연자 행사자의 안전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주최 측과 어때야 돼요? 예, 협력을 해서 공공기업 부담을 얻어다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다음 밑에 보시면요. 뭐 사전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최 측과 먼저 협력을 해야 되고요. 민간 위탁을 할 때. 네, 그리고 소방서 등의 도움, 연락 처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거죠. 특히 아까 공연자 행사장의 이제 부담을 어떻게 줄일 수 있다고 그랬고, 공연 행사 전에 이동 경로를 참가 인원 규모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소방대라든지 경찰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군중이 모여서 이런 어떤 우발적인 사태가 예상이 된다. 이제 그랬을 때는 경찰이나 소방에 요청을 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BTS 공연을 한다. 이제 이랬을 때 너무 많은 사람이 모일 것 같아.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경찰에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민간에서 하지만요. 자, 다음 문제 가실까요?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공연 행사장 안전관리 문제예요. 예전에 뭐 음악 공연장 갔다가 옆에 이제 안 보이니까 옆에 있는 좀 높은 데로 올라갔는데 그게 환풍구였어요. 그 환풍구가 빠지면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걸 우리는 행사 안전 경비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이런 내용이에요. 옳지 않은 건 뭐냐? 긴급 구조 기관은요, 소방방재청, 소방본부, 소방서 그렇죠. 소방에서 이제 출동을 하죠. 일단 환풍구가 빠졌다. 그러면 이제 구조원들이 빨리 파견돼야 돼. 소방서에서. 재난 관리란 재난의 예방, 대비. 그래서 대복 이렇게 하죠.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군중이 이제 운집한 상황에서 돌발 사태 등에 의해 정서의 충동성 군중은 어때요? 충동적이죠. 도덕적 모순성 등 이건 이제 정상 군중 심리가 아니라요. 이상 군중 심리예요. 이상 군중 심리. 예. 이 군중 심리가 있는데 이게 돌발 사태가 일어나요. 밤인데 불이 샥 꺼지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때요? 이제 공포스럽죠. 그러면 출입구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출입구 쪽으로 확 몰리게 되는 거죠. 뭐 갑자기 불이야라고 하는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충동적이고 서로 도덕적으로 모순돼요. 뭐 선생이고 뭐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당탕탕 하면서 서로 출입문 쪽에서 넘어지고 그러면 이제 다 못 나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걸 이상 군중심리라고 하게 됩니다. 이제 화재, 붕괴, 폭발과 같은 사회 재난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의 피해도 주죠. 사회재난이라는 것은요. 대규모 화재가 났다. 산불, 엄청난 산불이 났다. 또는 붕괴 사고가 났다. 백화점 붕괴 사고랄지. 그 다음에 가스 폭발 사고가 났다. 이렇게 가스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 이런 경우에는요. 대규모 피해가 나오는 것이죠. 군중은요. 이상 심리가 작동한다는 거. 이 문제를 물어봤네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내부 절도 경비인데요. 공장이나 이런 것에게 내부 절도 문제가 있습니다. 직원에 의한 절도를 우리가 내부 절도라고 하잖아요. 옳지 않은 건 뭐냐 물어봐요. 주기적인 순찰과 감시 경비원 및 CCTV 확충으로
경비 인력의 혼합 운영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일단 내부적인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순찰, 그다음에 CCTV 이런 것들을 이제 확충할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감사 부서와의 협조하에 정기적인 회계 감사가 또 필요해요. 이게 내부 절도라는 게 직원이 아는 직원들이니까 그 내부의 자료들을 빼가는 거잖아요. 직원의 채용 시 학력, 경력, 전과, 이념 등 신원 조사를 실시한다 있는데 내부 절도와 관련해서 무슨 학력이 높다고 해서 안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경력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념을 함부로 이렇게 조사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물론 이제 전과는 좀 조사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학력, 경력이랄지 그리고 이념은 내부 절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사내 현금 보관 금고는 내부인의 접근에도 유의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 그리고 회계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직원들에 의해서 이런 내부 절도가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통제를 잘 해야 되겠죠. 순찰과 CCTV, 회계 검사, 그리고 특히 현금 보관 금고 경우는 접근을 차단을 하는데 학력이나 경력, 이념은 내부 절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역시 이제 내부 절도 문제 이어져요. 내부 절도 경비 요령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건 뭐냐? 상점의 현금 보관 장소는 내부인의 직접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여기에 현금 보관 장소는 직접적인 접근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없다. 이게 틀렸죠? 이게 마지막에 틀렸네요. 직접적으로 접촉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내부인도 현금 보관 장소는 말이에요. 내부인이 직접 이렇게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다음에 직원의 채용 단계에서부터 인사 담당자와 협력하여 신원조사가 필요하다 그죠? 근데 신원조사가 필요한데 이 신원조사 안에 학력, 경력, 이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 아니고 뭐 전과랄지 이런 부분들은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에 경비 프로그램을 수시로 변화시켜야 된다 그러세요. 이게 그 프로그램이 계속 그대로 있으면 내부 직원들이 다 안다라는 거죠. 감사 부서와 협조하에 정기적으로 정밀한 회계 감사를 실시한다. 그렇죠. 회계 감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죠. 내부 절도를 막기 위해서 현금 보관 장소에는 직접 접근을 차단하고 신원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수시로 바꾸고 회계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문제였습니다. 1번이 답이었네요. 다음 문제 보실까요? 대규모 상업 주거시설의 민간 경비예요. 그러니까 주거시설이면 아파트일 거고 여기에 이제 상업은 상가 있죠. 뭐 주상복합 건물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간 경비의 내용인데 옳은 건 뭐냐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규모 상업시설의 소유자들은 보안과 안전에 대한 책임이 감소한다?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대규모로 갈수록 오히려 보안 책임이 더 증가한다고 봐야 되죠. 대규모 상업시설 안전 확보를 위해서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한다. 보시면 상업시설인데 일반인을 차단하면 어떻게 해요? 장사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인을 접근을 극대화시키면서 접근을 많이 해야 되죠. 장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와야지 당연히. 차단하면 보안을 위해서 장사가 안 되면 안 되죠. 일단 장사가 되고 보안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일반인의 이렇게 접근을 차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소비 욕구를 충족을 해서 어떤 일반인을 이제 오도록 해야죠. 그죠? 그다음에 대규모 주거시설 내의 방범과 위험 관리는 경찰에 의해서 그렇지 않죠. 이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요. 주거시설 내에서는 민간 경비가 담당하는 거예요. 대규모 주거시설의 경우 다양한 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그렇죠. 이렇게 왜냐면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여기에서는 대규모 상업 주거시설에서는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양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경비원에 의한 경우, 그 다음에 기계경비에 의한 경우 이런 부분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상업 주거시설에 경찰이 하는 건 아니고 일반인을 함부로 차단하면 안 되겠죠. 특히 2번 유의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도요. 주거 상업시설과 상업지역과 관련된 문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현대화에 따른 민간 경비 변화입니다. 옳지 않은 건 뭐냐? 대규모 상업시설에서의 민간 경비는 공중의 접근이 허용되는 사적인 시설물들의 비율이 증가하도록 확대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게 사적인 시설물이 많죠. 상업시설에서는. 일단 공중이 접근이 허용이 돼야 돼요. 상업시설이니까.
대규모 상가가 있단 말이에요. 63 빌딩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와야죠. 자, 그러면서 경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대규모 상업시설에서 민간 경비는 소비 욕구를 최대하기 위해 공중 접근을 국소화시킨다. 뭐 소비 욕구를 최대화한다고 해서 이거 국소화시키면 안 되죠. 접근을 극대화시켜야 되죠. 상업적 활동을 침해하는 사람들 불법 행위를 통제한다. 그죠? 이게 뭐냐면 접근은 극대화시키면서 극대화시키되 불법 행위를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규모 상업시설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위험은 증가하죠. 사람들이 모여야 또 장사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또 경비의 필요성이 또 증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죠. 대규모 주거시설에서 범죄 예방 활동과 위험 관리는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가 중요하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아파트 단지랄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경비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인 아파트 구성원들도 함께 이렇게 해야 집합 효율성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자, 함께 이루어졌을 때 효율성이 높아지죠. 예방 효과가요. 자, 고급 주거시설의 경우에 주변과의 관계성을 구축하기보다는 자체적이고 독립적인 규모와 기능의 극대화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그래요. 이게 고급 주택의 경우에는요, 그 자체로서 어떤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을 좀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계속 나오는 건데, 이 보시면은 소비 욕구를 극대화한다. 소비 욕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접근을 차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접근을 시켜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다음 문제 보실까요? 다음의 경우에 이제 호송 경비예요. 호송. 이게 이제 그 5가지가 있잖아요. 시설 경비, 호송 경비, 신변 보호, 기계 경비, 특수 경비 이렇게 있는데, 호송 경비는요, 운반 중인 현금이나 유가증권 이걸 날리는 거죠. 이제 운반 호송하는 건데, 운반업자 A는 고가 미술품을 자신의 트럭에 적재해서 운송하고, 그 적재 차량의 경비는 경비업자 B가 무장 경비 차량,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의 트럭이고 무장 경비 차량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비 차량과 지금 이게 분리시켰죠. 그래서 분리 호송 방식이라고 해요. 이걸 분리 호송 방식이라고 하게 됩니다. 보면 분리 호송 방식이라는 건 뭐냐? 운송업자가 운송 대상을 운송을 해요. 운송업자가 그 운송 차량에서 경비하는 게 아니라 그 운송 대상 차량을 경비 차량과 분리를 시키는 거죠. 경비원을. 이게 이제 분리이고요. 통합은 뭐겠어요? 함께 이루어지겠죠. 자신의 무장 차량이나 일반 차량을 이용해서 호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비업자가 자신의 차량으로 호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통합이고요. 그 다음에 휴대 호송 방식은 경비원이 호송 대상물을 직접 휴대하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이제 그 통합이라는 건 무장 차량 등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자신의 차량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승과 관련된 이제 호송 방식이 있는데, 이게 동승 호송 방식이 있어요. 운송업자가 자신의 차량을 호송 대상물을 적재해서 운송하지만 그 차량에 경비원이 동승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동승 호송 방식이에요. 아무튼 꼭 알으셔야 돼요. 이게 이런 많이 내니까요. 다음 문제 보실까요? 호송 경비 시 위해 발생의 대응 요령 문제입니다. 이제 옳지 않은 건 뭐냐? 위해 발생 시 인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최우선한다. 그렇죠. 아무튼 위해가 발생했을 때 일단 인명 보호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위해 발생 시 신속하게 차량용 방범 자체를 해체한 후에 탑재 물품을 차량에서 분리시켜 보호한다. 이러면 안 되죠. 이게 분리하고 방범 장치를 해제하면 안 돼, 절대. 일단 호송을 하다가 위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이걸 분리를 시켜버리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보면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러니까 방범적 해제하고 물품을 분리하는 건 도난 우려가 있어. 그러니까 방범 장치를 해제하면 안 돼. 그대로 놔둬야 돼요. 탑재 물품을 차량을 분리시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호송하다가 그대로 놔둬야 된다는 거죠. 자, 경비원이 소지하는 분사기와 경봉은 정당한 범위에 쓸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호송하다가 보면. 그리고 이제 습격 사고 발생 시 큰 소리, 확성기, 경보 장치 등을 주변에 이상식으로 알리는 게 이제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자, 호송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 일단 인명 보호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위험하다고 해서 어떤 해제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분사기 경보를 사용할 수 있겠죠. 일단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거 이런 부분들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뭐 사고가 났을 때는 이제 이상 징후를 알리는 게 보다 중요하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